안녕하세요. 네, 더 배운 공무원 국어교수 이신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38번부터 43번까지 정철의 관동별곡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작품으로 나갈 부분은 바로 동이라는 작품이 되는데 작자 미상에, 자, 이 동동은 우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원령체 가요가 되겠습니다. 원령체. 자, 원령체라는 것은 이제 달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년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정월령부터 2월령, 3월령, 4월령, 5월령부터 12월령까지 전체 12달이 되겠죠. 12달. 네, 전체 12달과 관련된 1월에는 뭐고 2월에는 뭐고 이런 형식으로 통해서 원령체는 기본적으로 세시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 자, 뭐 덕은 곤비에 받잡고라는 첫 번째 이제 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정월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가 1월이 되겠습니까? 2년부터 13년까지가 1월부터 12월까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 형식으로 원령체가 되겠습니다. 원령체. 자, 그래서 우리 동동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원령체가 되는데, 이 원령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년을 이렇게 12달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구성한 시가 형식이 바로 원령체가 되는 것이겠고, 자, 이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노래한 것을 바로 원령체가라고 부르는 거겠죠. 원령체가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령체가에서 우리가 보통 나오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시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시풍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크게 작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고려가요는 분명히 후령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령구를 보게 되면은 아의 동동 다리라고 해서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아의 동동 다리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동동이라는 것은 북소리의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북소리. 동동은 북소리의 의성어가 됩니다. 동동. 북소리의 의성어가 되겠고,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이 다리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다리는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됩니다. 의성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아의 동동다리라고 해서 동동다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북소리 또는 악기 소리의 의성어이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꼭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우선 첫 번째 화자가 되겠고, 두 번째는 임이 되겠습니다. 임. 여러분들 우선 화자를 정리를 할 때 유월령으로 먼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4쪽에 끝에서 두 번째 줄이 있죠. 두 번째. 6월 바람에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6월령을 보시게 되면은 벼랑에 버린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벼랑에 버린 빛. 6월령을 보면은 벼랑에 버린 빛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벼랑에 버린 빛을 뭘 뜻하느냐? 바로 시적 화자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적 화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유월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령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적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시월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월령. 시월령으로 가게 되면은 10월에 뭐 점연 바랏다오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점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잘게 썬 보리수 나무가 되겠습니다. 보리수 나무.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버림받은 시적
시적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2월령이 되겠습니다. 12월령. 12월령의 마지막 부분에 반이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이자는 소반 위에 있는 젓가락이 되겠습니다. 소반 위에 젓가락.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우선 전체 6월령과 그 다음에 10월령, 그 다음에 전체 마지막 12월령이라고 해서 크게 이 세 가지가 뭐를 비유를 하고 있느냐? 시적 화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 다 버림받은 처지가 되는 것이겠죠. 버림받은 처지. 자, 버림받은 처지라고 해서 시적 화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처지의 시적 화자의 부정적인 상황을 좀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바로 이 시적 화자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임이 되겠습니다. 임을 비유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2월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령을 보게 되면은 높이켠 등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켠 등불. 자, 높이켠 등불은 임을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3월령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3월, 거기 보면은 만춘 도래꽃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도래꽃이가 바로 진달래꽃이 됩니다. 진달래꽃. 자, 이 진달래꽃도 마찬가지 임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월령에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3월령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임에 대한 모습은, 자, 요거는 임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이 임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겠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기 정월령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령을 보게 되면은 시적 화자와 대조가 되는 자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와 대조가 되는 자연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조가 되는 자연물은 냇물이 됩니다. 냇물. 자, 거기 지금 정월령을 보면은 냇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냇물이 지니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시적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봄이 와도 어떻습니까? 봄이 와도 마음이 녹지 않는데, 냇물은 자연이 되거든요. 자연. 이 자연은 봄이 오니까 어떻냐? 이 얼어져 있던 물이 이렇게 흐르는 물로, 얼어져 있던 물이 냇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겠죠. 녹아 흐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에게 현재 사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마음이 얼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시적 화자하고는 다르게 자연물은 녹아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과 관련해서도 하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월령을 보게 되면은 꾀꼬리라는 것이 있는데, 꾀꼬리. 요거는 정월령이 되겠습니다. 정월. 그 다음에 여기는 4월령이 되겠습니다. 4월령.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는 뭐 높이켠 등불 진달래꽃이라고 해서 임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은 역시 내 옆에 없는 대상이 되겠고, 하지만 4월령에 나오고 있는 이 꾀꼬리라는 것은 잊지 않고 누구를 찾아와 주느냐? 바로 시적 화자를 찾아주는 그런 존재의 자연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임에 대해서 뭐 아름다운 모습이다, 뭐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6, 10, 12 이 월령을 보게 되면은 시적 화자를 버림받은 처지, 이런 형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시적 화자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자연물은 냇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는데, 선지 1번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이정이 어우러져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2번 공간의 이동 딱히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물에 의탁해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답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기구한 운명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 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명론하고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자신의 버림받은 처지를 얘기해 주면서,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소반 위의 젓가락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데 바로 이 소반 위의 젓가락은 엄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간, 그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기구한 운명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운명론과 관련해서 어떤 어휘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1번과 3번을 놓고 봤었을 때 1번이 훨씬 더 가장 적절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가면은 이 노래의 감상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선지 4번을 보면은 사음보의 정형성이라든지 또는 민요 형식의 가락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조사해 본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3음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선지 3번을 보면 여러분들 무곡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곡. 이 무곡은 그 춤을 추는 행위가 되는데, 춤을 출 때 이 춤을 추는 이 사람의 행위에 맞춰서 박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주하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0번의 정답은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고뇌로 가득한 현실로부터 벗어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청산별곡에 해당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 작품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은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으로 가면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옆에 있는 임은 전체 우리가 원령으로 봤었을 때 옆에 있는 임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꾀꼬리라는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꾀꼬리라는 대상은 철이 되면은 알아서 내 옆을 찾아와 주는 존재이지만, 임은 내 옆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임이 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죠. 3번. 41번의 2번 선지에서 나오고 있는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은 9, 10, 11, 크게 세 원령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동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이제 관동별곡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동별곡이 되는데, 관동별곡. 자, 여러분들 이 관동별곡이라는 것은 갈래가 가사가 됩니다. 가사가 되는데, 가사 중에서도 조선 전기 가사로 들어가죠. 조선 전기. 자, 이 조선 전기 가사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철이라는 인물은 양반이 되겠습니다. 양반. 자, 그래서 조선 전기 가사, 그 다음에 양반 가사, 그 다음에 정격 가사,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정, 견문, 감상이라는 기행,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행 가사까지 해서 크게 가사의 형식을 놓고 봤었을 때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마 조선 전기 가사 분명히 시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고, 정철은 양반이니까 이것도 이해 가실 겁니다.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행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건데, 거기 정격 가사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거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의 마지막 종장을 보게 되면은 3, 5, 4, 3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가사는 시조의 초장, 중장 있죠. 초장, 중장. 그러니까 가사의 형식을 보게 되면은 글자 수는 4글자, 4글자. 그 다음에 음보로 치면은 4음보의 연속체가 되겠습니다. 시조의 형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시조는 전체 하나, 둘, 세 줄로 나오고 있죠.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크게 3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가사는 아닙니다. 초장과 중장 부분이 파행적으로 엄청나게 길어지는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게 가사가 되거든요.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정격가사는 3543 또는 3544로 해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면은 정격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관동별곡은 정격가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와 관련된 형식과 관동별곡의 형식상의 관례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한번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요 우리나라 지도라고 했었을 때 이 작품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이 부분에 금강산이 있다라고 칩시다. 금강산이 있는데 이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내금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 이렇게 쭉 있는 부분, 요 부분을 해금강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거든요. 해금강이라고 하게 되면은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그 다음에 동해까지 절경이 실제 진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절경이.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해금강이 나오고 있고, 내금강이 나오고 있고 해금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금강산 같은 경우는 내금은 산이 되는 거죠. 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산이 되는 것이고 산. 그 다음에 해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 자, 그래서 보통 본사 1번이 이 가사는 전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사, 그 다음에 본사, 그 다음에 결사, 이런 3단 구성을 취하게 되는데, 본사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1번과 2번이 나옵니다. 1번이 바로 금강산이 나오고 있고 2번이 바로 해금에 해당하는 바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산과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요 내금과 해금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자연이다 보니까 시정화자가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자연과 함께 놀고 싶은 도교, 자연 친화적인 이런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동별곡을 보게 되면은 정철은 이 관동이라는 지역, 지금으로 치면은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강원도 있죠.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도지사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강원도지사는 말 그대로 지금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내가 거기 가서 부임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막상 지금 가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자연이. 그래서 이 정철은 왕정에 대한 임무와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서 놀고 싶은 객수,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갈등을 벌이게 되고, 꿈에서 마지막 결사 부분을 보게 되면은 꿈에서 신선을 만남으로 해서 갈등 해소가 되는데, 정철이 마지막 부분에 지니고 있는 갈등 요소는 바로 임금에 대한 어떤 명령에 의해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것과 자연에서 놀고 싶어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거기 서사 부분부터 우리가 지문에 나오고 있는 42번, 4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강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강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강호라는 말은 강과 호수가 되겠죠. 강과 호수를 역시 자연, 그러니까 부분을 전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대유법이 되겠죠. 대유법.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대유법. 자,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깊다 보니 병이 든 거죠. 그리고 둥림에 누워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둥림은 대나무 숲이 되는데, 이 대나무 숲은 여기 전라도 창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평이라는 지금 지역이 나오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 지금 시정화자는 지금 어디 공간에 있느냐? 바로 둥림, 대나무 숲이 있는 정철이 현재 있는
네, 전라도 창평 지역이 되겠습니다. 창평에 누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금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대나무 숲에 누웠다. 상당히 지금 자연 친화적인 이런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것은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천석고황, 그 다음에 연화고질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라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자, 그리고 강호의 병이 깊어 둥림에 누웠더니, 네, 대꾸법도 성립이 되겠죠. 대꾸법. 표현상의 특징이 첫 번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꾸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지금 임금님께서 정철에게 관동 800리 방면을 맡기시니, 아, 임금님 은혜 갈수록 끝이 없구나라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추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추문은 네, 경복궁 서쪽문이 되는데, 자, 연추문은 네, 여기를 한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지금 창평에서 어디로, 네, 공간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즉,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정.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이 둥림의 창평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여정은 연추문이 되겠습니다. 연추문. 경복궁의 서쪽으로 돌아들어, 그 다음에 경회루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그 다음은 평구역이 나오고 있는데, 평구역은 경기도 양주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옆에 있는 경기도 양주.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공간인 서울에서 양주로 여정이 지금 이동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슈는 네, 여주가 되겠죠. 여주. 자, 그 다음에 흑슈로 돌아드니 섬강은 네, 강원도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 여기 원주가 되겠고, 원주. 자, 섬강은 강원도 원주는 어디매요? 그 다음에 치악은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 되겠죠. 그래서 치악산이 여기로다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둥림에 창평이 나오고 있고, 서울에 나오고 있고, 양주에서 여주에서 원주로 이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앞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게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평에서 서울로 갔다가 원주까지 네, 강원도 관찰사로 지금 부임되어 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아주 지금 네,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을 생략과 비약이 되겠습니다. 압축이 됩니다. 비약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을 보면은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사건 속도가 사건의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진행 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바로 밑에 소양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양강은 네, 춘천이거든요. 원주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춘천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춘천. 자, 그래서 지금 다음에서 바로 또 춘천으로 올라가고 있죠. 춘천으로. 자, 지금 춘천으로 올라갔는데 소양강 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뭐 한강 상류라고 했었을 때 결국 한강 하류로 흘러가니까 소양강에서 내리는 물은 수도 한양으로 오겠죠. 한양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임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를 뜻하느냐? 한자성으로 정리하면은 연군 지정이 되겠습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영군 지정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그래서 소양강 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한양으로 흘러들겠지. 이 정도가 이제 생략된 부분이 되겠죠. 임금을 그리워하는 영군 지정, 요거 하나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고신 거국이라는 것은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네, 이런 형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백발은 걱정이 되겠죠.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한자성어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니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뭐가 되느냐? 바로 우국지정이 되겠죠. 우국지정. 네, 우국지성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또 가느냐? 동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지는 네, 철원이 됩니다. 철원. 자, 여기 있는 강원도 철원이라고 해서, 네, 제가 지도상으로는 약간 멀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춘천에서 네, 철원까지는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춘천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으로. 자, 그래서 지금 그 강원도 철원이라는 동지, 그래서 철원에서 밤을 겨우 새어 어디에 오르느냐? 북간정에 올랐습니다. 북간정. 말 그대로 지금 철원 북간정에 올라가서 바라보는데 뭐가 보이느냐? 삼각산 제1봉이라고 해서, 지금의 삼각산은 북한산이 되죠. 북한산. 예, 북한산이 이제 옛날에 이제 불려지는 그 산 이름이 바로 삼각산이 되겠습니다. 삼각산.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과장법이죠. 철원 북광정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삼각산 제1봉이 하마터면 보일 뻔하구나 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지정이 되겠죠. 연군지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궁황대궐터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후고구려 궁예가 되겠습니다. 궁예. 자, 그래서 궁황대궐터 오작, 뭐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때 후고구려 궁예도 역시 마찬가지 한때 번성했던 뭐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정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철원, 네, 그 대궐터는 지금 까마귀와 까치가 지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고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간단하게 한자성으로 정리하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인생무상이 되겠죠. 인생무상. 자, 인생무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자, 계속해서 회양이라는 지역이 나오겠습니다. 회양은 철원에서 네, 금강산 이제 가기 전에 회양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자, 철원에서 네, 회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회양으로. 자, 그래서 지금 회양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회양이라는 지역은 이름이 한나라 지역이가 중국 한나라가 되겠죠. 중국 한나라에 있는 회양, 그 회양 지역과 이름이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막상 그 지역을 바라보니까 한나라 때 있었던 회양, 이 지역과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라에 있었던 급장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회양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네,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철이 생각을 했었을 때, 나도 그때 그 급장유가 회양이라는 지역에서 네,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것만큼 나도 역시 똑같이 좋은 정치를 베풀겠다라는 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정.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의 포부가 되는 것이겠죠. 포부. 자, 그런데 이 선정에 대한 포부가 뭘 뜻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아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아미. 자, 요거는 문학의 미적 범주가 되는데, 요거는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미적 범주를 보게 되면은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상반이 되겠습니다. 상반.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숭고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아미, 그 다음에 여기는 비장미, 그 다음에 골개미가 되겠습니다. 골개미. 그런데 그리고 이 골개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풍자와 해악이 되겠죠. 풍자와 해악.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선정에 대한 포부라고 해서 회양 지역에서 급장류, 요런 우아미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아미가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가 하면은, 정철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양이라는 지역에서 좋은 정치를 베풀겠다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입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관리직에 올라서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나는 좋은 정치를 베풀 수 있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그거는 정철의 소망이 되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고 했었을 때는 있어야 할 것이고, 말 그대로 좋은 정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현실에 아주 부합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숭고미가 느껴지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정철은 이미 지금 관동 800리라고 해서 임금이 지금으로 치면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강원도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강원도지사라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뭘 하느냐, 선정에 대한 포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우아미가 되는 거죠. 우아미. 정철은 실제 회양 지역이 자신의 감령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즉 좋은 정치를 베풀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에 융합이 되니까 당연히 우아미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골개미가 나오고 있는데, 골개미는 상반이 되겠습니다. 상반이 무슨 말이냐? 변학도 있죠. 변학도. 그러니까 춘향전을 보게 되면은 변학도가 되는데, 변학도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탐관오리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학도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변학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춘향이가 있는 지역 남원 고을에 여기에 지금 관리직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좋은 정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현실과 상반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작품은 춘향전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풍자와 해학적인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언어유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해악이 되는 것이고, 풍자는 말 그대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판. 있는 것에 좋은 정치 융합이 아니라 탐관오리 상반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춘향전은 골개미가 느껴지는 거죠. 골개미. 하지만은 관동별국은 바로 이 우아미가 느껴진다. 왜? 좋은 정치 지금 있는 것 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문학의 미적 범주,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자, 회양이라는 이 이름이 마침 같다라는 것이고, 급장류 풍채를 고쳐하니 볼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급장류가 베풀었던 정치만큼 나도 좋은 정치를 베풀겠다, 선정에 대한 포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중이 나오고 있는데, 영중은 감령안, 그러니까 정철이 베풀 수 있는 그 정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치 지역이 무사하고 말 그대로 아무런 사고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자신이 아까 얘기했던 이 선정이 있죠. 나는 지금 좋은 정치를 베풀고 있어 라는 선정에 대한 과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시절이 3월이 되겠습니다. 3월이 되는 거고, 화천 신해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화천 신해길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회양에서 금강산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금강산. 이제 금강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강산으로 이제 갔는데, 이 금강산을 바라보는데 분명히 시절은 3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월인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 풍악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풍악은 금강산이 계절마다 이름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다 바뀝니다. 풍악산은 가을, 그러니까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 풍악산이 되는 거죠. 풍악산. 아마 봄이 금강산이고 여름이 복례산, 그 다음에 가을이 풍악산이고 겨울이 개골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분명히 다른데, 풍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풍이 쫙 들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건데, 정철이 지금 3월에 있는 이 금강산을 바라봤는데 풍악과 같이, 가을산과 같이 더 아름답다라는 이거를 강조해 주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장을 다 털어내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어가며
백청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이라고 해서 만폭동 폭포가 되겠습니다. 만폭동 폭포. 이 만폭동 폭포라는 것은 여정이 되겠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원간염은 무조건 폭포가 되겠습니다. 원간염은 폭포인데 이 원간염을 폭포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무지개가 되겠죠. 은 같은 무지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두 번째는 옥 같은 용의 꼬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 소리 우레, 가까이 와서 바라보니 하얀 눈, 폭포가 아래 지면에 떨어질 때 하얀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얀 눈,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뭐 같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밑줄 그어진 기억을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은유법, 두 번째 직유법, 그리고 멀리서 들을 때 원경이 되고 가까이 와서 보니 근경이 되겠죠. 즉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으면서 멀리서 들을 때는 또 역시 청각적 심상, 가까이 와서 보니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는 대꾸법까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부분에서 이 폭포가 원간염이고 이 만폭동 폭포를 설명하는데 아주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정리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강대라고 해서 또 다른 여정으로 가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지역적인 색깔에 대한 여정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 이 내금강, 이 금강산에서 지금 만폭동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강대라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대. 자, 이 금강대는 어떤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자신을 신선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학이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학이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를 인포로 알아보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포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고사로서 인포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인포라는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신선과 같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포라는 어떤 이름을 얘기했을 때는 신선, 은유법이 되겠죠. 그래서 학이 나를 인포로 알아보고 지금 날개짓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인포는 결국 신선이니까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도교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교 사상. 자, 그랬을 때 저희 두 문제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을 보면은 우선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맞겠고, 2번 선지를 보면은 내용은 허구적이지만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내용 허구적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의 경계에 따라 당연히 여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문의 장점을 활용한 율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가사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통해 음악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원근 나오고 있죠. 원경에서 근경, 멀리서 가까운 것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적인 상상력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이 폭포, 만폭동이라는 이 폭포가 가지고 있는 장관, 이 장관에 해당하는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라든지 용의 꼬리, 원간염은 폭포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폭포의 소리를 빗댄 표현이다. 역시 맞겠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동동과 그 다음에 정천의 관동별곡에 대해서 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송미인곡이라는 이제 정철 이 작품 44번에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이 강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관동별곡은 여러분들 여기 나오고 있는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관동별곡은 여러분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표현이라든지 비유 이런 표현상의 특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